네, 12.3 비상경과 관련한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내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데요. 출석까지 삿바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칼이 아닌 논리로 승부를 겨루는 진담승부. 오늘도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시고 특검 소식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삿바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공개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당신께서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위법하다 해서 대통령 파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지지자 또는 지지 계층에만 메시지를 넣는 것 같고 모든 거 자꾸 특례적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 송구하다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 신분이면 이제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개 출석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3대 특검으로 인해서 이제 사정 강풍, 이제 정치 보복의 본격적인 이제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특검에 이제 수사를 받는 이런 어떤 국가적 어떤 비극 참담함이 다시 한번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인격 침해가 많다, 심하다 이렇게 돼서 인권 보호 규칙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력하게 이제 원하면 그리고 검찰과 이제 협의를 해서 지하로 갈 수도 있다는 규칙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있던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일반 어떤 원칙을 이제 강조했을 뿐인데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바뀌어진 이런 어떤 인권 보호 규칙 관련된 것을 아예 무시를 하고 무조건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이런 어떤 걸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것 때문에 또 실랑이를 벌이면 국민들로부터 좀 이미지가 그럴까봐 결국은 특검 측에 좀 요구를 좀 수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수사를 받더라도 누가 수사를 받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이 너무 무리한 어떤 과잉 수사, 과속 수사의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무리한 수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뀌어진 인권 보호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하로 갈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운 것은 그런 어떤 인권 침해 우려도 굉장히 있는 사항이죠. 그 이후도 말입니다. 어제도 15시간 그 사실 조사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5시간 하고 오전에 1시간 정도 또 경찰 총경이 조사를 한다 해서 또 3시간 동안 거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 국민들은 사실 검찰에 가면 그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면 진짜 수사 받는 자가 수사하는 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하는 이런 경우로 비친다 이래 싶고요. 아직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계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2시간 했는데 특검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는 모 언론, 신문사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건데 참으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말끔히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그 특검은 특검 아닙니까? 특별 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청에 통상적으로 가더라도 검사가 수사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조서를 만들고 그 피의자를 직접 신문을 하지 어떻게 경찰에 와서 신문을 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지금 ABC를 특검이 지금 오히려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경이 온 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항의를 했고 이후에 특검 측이 이제 그 신문자를 검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아니 저는 어떻게 특검 측에서 당연히 어떤 검사가 하지 않고 해당 관련된 어떤 총경을 불렀는지 저는 기본적인 어떤 조사 방식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법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이번에 특검에서 경찰을 투입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봅니까? 당연히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해당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담당 총경이었으니까요. 의도적이다. 그리고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결국 나중에 검사 2명이 투입된 걸로 듣고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변호인 측에서 계속 그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특검 측에서 교체를 한 거죠. 조사 내용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미 특검보가 사전에 그 이야기를 한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와는 지금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게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된 사항을 좀 이 특검이 좀 보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 무인기 공격으로 뭐 외환 했던 그런 부분, 또 체포 방해했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뭐 비화폰, 뭐 삭제 지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 신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 무인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네. 혹시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 자료가 전혀 없죠. 예, 정부 자료가 전혀 없이 지금 현재 일부 어떤 언론의 어떤 보도된 어떤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상당히 이런 거는 이제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돼 있고 사실상 이런 것을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평양 지역에 남한의 어떤 무인기가 와서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외환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머니터리식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 안보를 좀 그 북한과 외부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는 특검에서 조사할 때도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야기로는 그 무인기 부분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건데요. 혹시 강 부원장께서는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 파면된 그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또 그 현상을 직시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통상 이 보수 정권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일명 북풍, 휴전선의 그 소요를 거꾸로 일으켜서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거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이 보수 정권에서 주로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없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런 행위가 진짜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행위를 기획한 자라든지 행위를 한 사람은 명백히 발표해서 정말로 법으로 엄중한 잣대를 갖다 내가지고 중형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면은 뭐 엄정 대처를 해야 되지 당연히. 엄중해야지. 이게 외환보다는 사실 이거 옛말로는 북풍이에요, 북풍. 북풍을 획책했다고 뭐 이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노상원 씨가 획책했던 겁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노상원 씨는 이미 2018년도에 퇴직한 제대한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상원 씨의 어떤 이야기는 소설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고, 자, 우리가 외환이라는 거하고 첩보활동이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북한 무인기가 정확한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외환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외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어떤 적국과 짜고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불이익한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 어떤 평양에 간 어떤 무인기가 뭐 민간인지 뭐 국방부가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외환이 아니었던 첩보 활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 첩보 활동을 그러면 뭐 전혀 하나도 지금 못하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안보에 있던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면을 가지고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게 외환인지 이 진짜 첩보 활동인지는 저는 이 조사하고 수사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관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일단 외환으로 보기 힘들고 첩보 활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외환이라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과 같은 아주 극도의 어떤 불이익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의도와 상대방 적국과 짜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지 외환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뭐 체포 방해 지시를 했다 하는 혐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벌써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지시했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으로서 바로 사표를 냈고요. 그 밑에 있던 경호차장, 경호본부장들이 그 적극 가담했고 보도에 따르면 거기 경호처 직원들은 또 아주 미연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비아폰 삭제라든지 이런 지시를 불응했다. 비아폰 제출에 응했는 이 경호처 직원을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고발했다고 보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놓고 보통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사가 됐으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전부 다 밑으로 부하들에게 떠넘기려는 이런 행동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리더감이었나 이 사실 좀 심한 말로 하면 거의 뭐 쫌생이 아니었나 이런 싶을 정도로 제가 안타깝거든요 진짜. 네, 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 방해 지시 있었습니까? 자, 그때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제 중앙지법에 발부받았는데 서부지법으로 발부를 요청하면서 이게 이제 영장 쇼핑이 아니냐, 판사 쇼핑이 아니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 서부지법의 영장 실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어떤 영장 발부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들다시피 한 불법적 영장을 발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군사시설에는 관련된 관리자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이 형사소송법은 어떤 예외로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국가안보시설이고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일반적으로 발부되더라도 거기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경호처는 당시에 이 영장 집행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체포를 이제 막아섰던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영장이 먼저 잘못됐느냐? 체포 저지를 한 경호처가 잘못됐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의 잘못보다는 영장 집행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조항을 이제 뭐 예외 조항을 없애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경호처가 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체포 집행을 저지했다기보다는 불법 영장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 경호처가 이제 막아선 것이고 그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 있던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뭐 수사와 조사를 하자고 협의를 변호인들하고 계속 당시에 해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도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없이 지금 이제 기소를 한 상태죠. 저는 특검도 물론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는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기소를 글쎄요 쉽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홍 의원께서 뭐 당적을 국민의 힘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건 명백히 위헌이고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파면이 되고 국민에게 쫓겨나는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비호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저 똑똑하신 분이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계엄을 일으켰고 파면이 된 보수 정권에 그 홍준표 시장마저도 5명이나 보수 정권에서 항상 감방 가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생겼다. 부끄럽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자 이거 뭐 일부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좀 응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자, 여기서 봅시다. 이런 그러면은 말을 안 하시고 적하는 분 비호하는 겁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문제하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특검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 둘 다 율사는 아니래요.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법조문을 하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조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변호사 아니잖아요. 아이고, 지금 웬만한 변호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토론과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 거요? 예, 저는 많이 한다는 사람이 항상 사고 칩니다. 예. 네. 그리고 강 부원장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의원을 끌어내라.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그 발언이 있었다고 봅니까? 아유, 이거는 뭐 당연히 있었고요. 자꾸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행위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우리 계엄위원 판명 날 때도 계엄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라든지 이거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또 그 종교단체 수장께서도 했는데 정의에 중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당당하게 자기가 안 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은 자기 부하들한테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저는 그 별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말도 없는데 끌어내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안 그래도 계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데 저는 그 정도 별을 많이 달았으면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를 처벌하시고 우리 부하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군들의 면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별들이 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에서 지금 저는 뭐 추가적으로 뭐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 보고 재판에서 결국 이제 드러날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했던 군인들 간에도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제 각종원 사령관 같은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실질적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각종원 사령관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지 못했다. 그 분명히 재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도. 자, 그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거짓말하느냐, 곽종건 사령관이 거짓말했느냐, 어떤 이런 문제인데 저는 곽종건 사령관이 만약에 저희들도 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명백히 했는데 밑에 과연 특임단장한테 그런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 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묵살을 시키는데 과연 어떤 그랬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이 잘못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한 거하고 또 지금 현재 이게 내란이냐 이렇게 재판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장도 뭐 국민의 뜻 정서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마녀사냥에 불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증거와 정인을 가지고 재판해서 이거 판가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내란이고 하면서 딱 확정 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천하의 나쁜 놈이다. 왜 이것을 비유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만인사냥이죠. 아니 그러면은 앞에 법은 공정해야 되니까 재판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직에서 국가원수직에서 쫓겨났어요. 위법위헌했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상 어느 정도 결론은 났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법은
법대로 아니고 우리가 꼭 이 성문법이 있는 국가도 있지만 헌법이 없는 불문법 국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는 여러 가지 법상, 법리상, 정서상 이런 게 다 감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부 저러니까 저 국힘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란 비오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니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법이라는 거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법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일정 어떤 지역 어떤 이상의 행정권을 어떤 장악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대부분 판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입증을 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재판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때 처음에는 그 형법상의 그 내란을 이제 했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뺐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 재판부에서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재판부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확정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윤석열 비호 세력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죠. 농정 세력이란 말 아니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 특검 조사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최대 지금 57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지검의 한 두세 배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어떤 숫자가 투입되는 어떤 과정에서 저는 과잉수사, 졸속수사 그리고 이런 마녀 사냥이 될까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저는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도 정치적 후폭풍이 있는 만큼 공정한 좀 수사가 돼서 좀 지금 현재 그 밝혀지고 있는 재판에서 혹시 그리고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혹시 밝혀지지 못한 어떤 부분을 밝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어떤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원장께서 어제 조사 총평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마디로 참 나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수반을 하신 분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네 탓이다.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보여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분이 있었나? 이명박 대통령도 안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 그랬어요. 최소한도의 자기 소임을 끝까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뉘앙스나 말은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자기 지지층, 일부 지지층에만 이렇게 화답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한편으로는 이분은 집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부인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이 제1공신이라서 그분의 치맛바람에 아직까지도 휘둘리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고도 있거든요. 그 부인의 아직까지 그 코치를 다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그리고 특검이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출석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출석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특검, 그것도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내란 특검을 넘긴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특검에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하고 계속했죠. 결론은 뭐냐?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당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과 그 법원행정처장 등등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지금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내란 특검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되면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정치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받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법원의 판결, 그것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한 파기 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이 또 한 번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이 또한 굉장히 좀 안손설레를 좀 남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어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도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이 이렇게 내란 특검에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 없었습니까? 예, 일단 내란 특검법 3대 특검법이 지금 이제 이제 발효가 되고 특검 조직이 이제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특검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이제 3대 특검으로 다 와야 됩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그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일어나는 여러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 입법, 사법이 완벽하게 독립돼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오다가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이 삼각구도가 많이 훼손되는 사례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사례도 대법원 뭐 저는 일치의 그 어떤 판결이지만 파기환송을 시켰다 하지만 이거를 그 자료에 수많은 자료를 우리 산술적으로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읽어봤느냐? 아니 다 안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대충이라도 사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레 짐작으로 너무 빨리 판결을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대법원을 포함해서 또 어떤 재판부에서는 구금 일수를 대한민국 역사상 70년 역사상 구금 일수를 계속 날짜로만 계산하다가 지금 현재 모 판사는 이걸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뜻은 참으로 다른 사람 예측이 불가해요. 왜? 이 송달이 언제 됐는 거는 재판부밖에 몰라요. 그래놓고 그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다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바로 검찰 수사팀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검찰청장이 이걸 또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사례라든지 정말로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면은 사법권 독립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사법부 아니었습니까? 사법부의 이 공정함의 잣대가 지금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꾸로 사법부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 일을 사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통칭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막 희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전국 법관회의도 일부 한번 열렸습니다만은 조금 한번 법원 스스로 우리가 너무 일부 정치 사법부 판사에 의해서 전체 사법부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한번 자성의 시간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고 한번 핵심해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강의인장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국가 구조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가
혼돈스럽고 사회가 혼돈스럽더라도 결국은 사법부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법부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 그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저는 이 사법부 자체 내에 있던 문제도 일단 첫 번째도 있고 정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압박을 가한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법부 내의 문제는 지금 일부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너무 좀 이념화된 어떤 그런 판결로 인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기현 판사 등등 민주당에 좀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은 헌법재판소처럼 아주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판결을 내리면 굉장히 좌표를 찍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뭐 룸사롱 같다는 식으로 막 엄청난 어떤 공격을 하고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검을 이렇게 한다 또 그 청문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 보니까 법원 측에서 상당히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그 파기환송심 서울고법도 연기를 하고 또 대장동도 또 연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법부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결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저는 시그널을 줬다고 보고 사법부가 좀 더 이제 자성을 해서 사람이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좌파든 우파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똑같은 어떤 그런 좀 결정을 해서 스스로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참 법치주의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사가 시작되면은 아마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실제 출석해도 문제,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뭐 묘안이 있겠습니까? 뭐 조사 방식은 뭐 반드시 출석 조사뿐만 아니라 서면 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어떻게 할지는 결국 이제 특검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면을 어떤 식으로 좀 뭐 보호 내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우리 동향이잖아요. 우리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제가 들은 소식으로 소신 있는 판사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대법원장으로서의 이 판례를 남김으로써 여러 그 판사들마저도 아주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란 말이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분이 정말 왜 이런 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 주변에도 다른 대법관도 계셨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자정을 못했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개최안을 사실상 마련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검사 2,000명을 모두 다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나는 공소청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근대 사법의 대원칙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어떤 이제 원칙 그리고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그리고 보완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재판은 사법부가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일관된 어떤 그런 사법 형사 제도인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법제도를 흔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검경수사권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수처라는 또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과연 이 권한이 경찰에 있느냐, 공수처에 있느냐, 검찰에 있느냐 계속해서 혼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소청과 또 이제 중수청으로 좀 하면서 이제 검찰 조직을 좀 와해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혼돈스러운 이런 어떤 형사법 제도를 저는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중간에 어떤 빈 구멍이 굉장히 많이 좀 있어서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런 그 기간을 통할하기 위해서
총리 산하에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일환명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정권이 직접 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이제 굉장히 커진 겁니다. 자, 사법은 대원칙으로 정권이나 어떤 권력자의 개입 여지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기관들을 준사법기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반대한 여론도 제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법개혁은 정권으로부터 검찰 수사권을 독립시키자, 자유롭게 만들자는 건데 지금 홍 의원 지적대로 하면 오히려 정권 개입 여지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검찰청법이 1949년에 제정되면서 7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검찰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 유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그 공수처가 생긴 거 아닙니다. 검찰 수사라고. 근데 이 공수처가 있다 보니까 일부 법이 좀 불비하다든지 미비하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조금 제대로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한꺼번에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수청도 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폐해가 있으니까 제도를 한번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기득권 검찰이죠. 그리고 검찰에 가까이 있으면서 검찰하고 가깝게 있으면서 혜택을 본 기득권층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걸 빨리 한번 제도를 사법개혁은 실시를 빠르게 한번 해서 시도를 해서 이 검찰에 특히 열심히 하는 검찰 말고 정치 검찰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한번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검찰이든 덜 열심히 했던 검찰이든 모두 다 수사권이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이런 제도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중국이 사실은 유사한 제도가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 내 공소유지 전체 이제 검찰의 정원이 몇 명이냐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한 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검사들을 공소청으로 옮겨서 이제 옮기면 사실은 공소유지에는 지나친 인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수청으로 가라는 것은 또 직급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 쪽 내부에서도 지금 뭐 동료가 말할 수 없이 이제 크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 어떤 검찰의 문제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검찰 개악으로 통해서 형사사법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자만 만세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공수처로도 검사를 많이 보내면 되고 그 중수청에 가서 뭐 직급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거는 제도의 불비, 법에 불비하면 그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상 너무 강력한 검찰청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권한 분산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은 용어 자체가 수사관이 되는 거죠. 수사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급 상향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공무원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위헌적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 그리고 영장 청구를 검사 이런 식으로 딱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이름을 우리는 검찰청장이라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헌법에 정해진 기관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헌 소지도 굉장히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관이 많아지고 이래서 각 기관 간의 어떤 협조 내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래로 제가 2022년 3년도 두 해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수사 현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건 종료하는 게 그전보다도 검경수사권 조정
그 이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한 50%까지 굉장히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공수처에 있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기능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아마 수사 일선 현장에서는 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도 검사를 투표로 뽑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분들이고 해보지도 않고 이제 우려부터 하는 건데 당연히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혁신안 있고 계획안이 있으면 다 국민 잘 되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고 행정이고 입법이고 사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순수히 선한 의도의 이런 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날씨만큼 뜨거운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